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오와 재벌의 사과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 여자의 싸움이 시작됐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였고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머릿속은 온통 한서진 생각뿐이었다. 로비에서 보안요원에게 막혔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고 낡은 코트를 여미며 돌아섰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통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밝아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으며 넥타이를 맸다. 거울 앞에 섰고 자신을 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뭔가 달라져 있었다. 도윤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현관으로 갔다.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으며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반드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공식 사과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고 자신의 차를 찾았다. 시동을 걸었고 차가 출발했다. 강남 거리는 이미 차들로 막혀 있었고 출근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한서진의 이름을 검색했고 뉴스 기사가 몇 개 떴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클릭했다. 기사를 읽었다. 30년 전 공장 사고로 1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호상을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기사를 다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룹 본사에 도착했고 주차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사장실이 있는 층이었고 비서가 인사했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사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고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명호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도윤을 보자 신문을 내려놓았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강명호가 물었고 도윤은 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다. 의자에 앉았고 강명호와 마주봤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산업재해 건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고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얘기는 끝났다고 강명호가 말했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명호가 책상을 쳤다. 소리가 울렸고 도윤이 움찔했다. 옳은 일이라고 묻는 강명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야가 망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고 가문이 무너지는 게 옳은 일이냐고 소리쳤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고 12명이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모른다고 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했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버지 옆에 섰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강명호가 도윤을 돌아봤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넌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가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개인의 양심보다 가문이 먼저라고 강명호가 말했고 이해하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무력해졌다. 사장실을 나왔고 복도에 섰다.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고 공식 사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였다. 도윤은 자신의 무력함이 한심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로비로 나왔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유정민이 들어왔다. 정민이 도윤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도윤은 표정이 없었다. 무슨 일이냐고 정민이 물었고 도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고 강남 거리를 빠져나갔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옆을 봤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피곤한 얼굴들이 보였고 무거운 발걸음들이 보였다. 한서진도 저렇게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였다. 도윤은 차를 돌렸고 은행으로 향했다. 주차를 하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다가가서 송금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직원이 창구로 안내했다. 앉았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한서진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며칠 전 비서실에서 조사해 둔 것이었다. 종이를 건넸고 얼마를 보낼 거냐고 직원이 물었다. 5천만 원이라고 도윤이 대답했고 직원의 눈이 커졌다. 확인했고 송금인 이름을 무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처리를 시작했다. 10분 후 송금이 완료됐고 영수증을 받았다. 도윤은 은행을 나왔고 차에 올랐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돈을 보냈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한서진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고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걸 해줄 수 없었고 대신 돈을 보냈다. 결국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거였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아침 8시에 눈을 떴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잤고 피곤했다. 일어나서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장미영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고 열도 내린 것 같았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였고 커피를 탔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다. 골목이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조금 들어왔다. 휴대폰이 울렸고 문자가 왔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다. 서진은 화면을 받고 눈이 커졌다.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고 송금이는 무명이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고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5천만 원이 정말 들어와 있었다. 누가 보낸 걸까 생각했고 강도윤이 떠올랐다. 그가 보낸 게 분명했다. 어제 로비에서 자신을 받고 오늘 이 돈을 보낸 거였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또 돈이었다. 결국 강도윤도 아버지와 똑같았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서진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위한 제대로 된 사과였고 30년 전 죽은 사람들을 위한 진상규명이었다. 하지만 강도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돈을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고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 잔액을 확인했고 5천만 원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입원비를 낼 수 있었고 당장의 생활비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 돈을 쓸 수 없었다. 쓰면 안 됐다. 이 돈을 쓰는 순간 강명호와 강도윤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였고 돈으로 입을 막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고개를 저었다. 절대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방에서 장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고 서진은 급히 일어나 방으로 갔다. 장미영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아파 보였다. 괜찮으시냐고 서진이 물었고 장미영은 좀 낫다고 대답했다. 약 먹어야 한다고 서진이 말했고 물을 떠왔다. 약을 주었고 장미영이 삼켰다. 얼굴을 찌푸렸지만 다 먹었다. 어머니를 침대에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조금 더 쉬라고 말했고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방을 나와 다시 부엌으로 갔다.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함에 가야 했다. 보상금 청구를 정식으로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야 했고 대신 과거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겠다고 선언해야 했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고 어머니를 위한 진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여전히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다짐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반지하 집이 어둡고 낡아 보였지만 이제 곧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말이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다. 테헤란로에서 내렸고 법무법인 정암 건물 앞에 섰다. 높은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구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21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면서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긴장됐지만 두렵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물러서지 않을 거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어 법무법인 정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리셉션 직원이 서진을 받고 예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서진이 말했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김정훈이 나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서진을 보자 상담실로 안내했고 눈을 닫았다. 둘이 마주 앉았고 김정훈이 먼저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보상금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했고 김정훈의 눈이 커졌다. 보류라니 무슨 뜻이냐고 김정훈이 물었고 서진이 설명했다. 70억 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30년 전 산업재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책임자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경고했다. 서진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고 결심이 확고했다. 김정훈이 서류를 꺼냈고 펼쳤다. 30년 전 사건 기록이 나왔고 사망자 명단이 보였다.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서진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서진은 서류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름을 보니 뭔가 울컥했다. 김정훈이 말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당시 관계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류를 정리했고 며칠 안에 조사 계획을 세워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은 고맙다고 인사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안도했다. 첫 단추를 꿰었고 이제 시작이었다.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고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로비로 나왔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눈부셨고 손으로 가렸다. 그때 누군가 불렀다. 한서진 씨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돌아봤다. 강도윤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서진은 표정이 굳어졌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도윤이 선글라스를 벗었고 서진을 똑바로 봤다.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서진은 들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돈 보낸 거 받았느냐고 도윤이 물었고 서진은 비웃었다. 받았다고 대답했고 하지만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안 쓰느냐고 물었고 어머니 병원비에 쓰라고 보낸 거라고 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모른다고 말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듣고 싶지 않았다. 사과는 이제 지겹다고 말했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했고 공식 사과를 하게 만들라고 했다. 그게 진짜 미안해하는 거라고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노력했다고 말했고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를 만나 설득했다고 했다. 하지만 안 됐다고 했고 아버지가 절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서진은 그럼 당신도 똑같다고 말했다. 결국 아버지 편이라고 했고 가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비난했다. 도윤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다. 돌아섰고 걸어갔다. 도윤이 뒤에서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버스를 기다렸다. 뒤를 돌아봤다. 도윤이 여전히 서 있었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버스가 왔다. 올라탔고 카드를 찍었다. 뒷자리에 앉았고 창밖을 봤다. 도윤이 점점 작아졌고 사라졌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에서 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당신도 똑같다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결국 아버지 편이라는 말이 아팠고 가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비난이 뼈를 찔렀다. 도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 돈을 보낸 게 잘못이었고 그게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이었다. 한서진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걸 해줄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정민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고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양가 부모님 식사 자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했다. 약혼자로서의 의무였고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었다.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한서진이 있을 거였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였다.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거였고 내일 또 병원에 가서 일할 거였다. 도윤은 자신의 무력함이 한심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비겁했고 한서진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집에 도착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를 확인했고 장미영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부엌으로 나왔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고 5천만 원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만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만지지 않을 거였다. 이 돈은 강도윤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돈이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돈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와 김치가 전부였고 우유도 없었다. 장을 봐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지갑을 열어봤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고 동전 몇 개가 있었다.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했고 급여일까지 버텨야 했다. 서진은 지갑을 닫았고 한숨을 쉬었다. 5천만 원이 계좌에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했고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란 하나를 꺼냈고 후라이를 만들었다. 밥을 퍼서 김치와 함께 상에 놓았다. 어머니를 깨웠고 장미영이 일어났다. 함께 식탁에 앉았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장미영이 물었다. 오늘 어땠냐고 했고 서진은 법무법인에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보상금 청구를 보류했다고 말했고 대신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고 말했고 서진의 손을 잡았다. 밥을 다 먹었고 설거지를 했다. 찬물이 나왔고 손이 시렸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상규명이 정말 될까? 강명호가 공식 사과를 할까? 확신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어머니를 위해서였고 30년 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였다. 저녁이 깊어갔다. 어머니는 일찍 잠들었고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골목이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저 멀리 강남 쪽 하늘이 밝았고 불빛들이 반짝였다. 강도윤이 사는 세계였고 서진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이제 그 세계와 맞서 싸워야 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산업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을 찾았고 기사들을 읽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고 증인을 찾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메모를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었고 찾아야 할 사람들을 정리했다. 한참을 적다가 손을 멈췄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서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장미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장 사고로 죽었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고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민과의
식사 약속을 취소했고 혼자 있고 싶었다.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입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소파로 갔다. 앉아서 위스키를 따랐다. 한 모금 마셨고 목이 타들어갔다. 또 마셨다. 계속 마셨다. 취하고 싶었고 생각하기 싫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에게서 온 전화였고 이번에는 받았다. 왜 약속을 취소했냐고 정민이 따졌고 도윤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믿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이상하다고 했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도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여자 때문이냐고 물었고 산업재해 유족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고 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고 말했고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못 기다린다고 경고했다. 전화가 끊겼고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위스키를 또 마셨다. 잔이 비었고 다시 따랐다. 계속 마셨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고 한서진 생각으로 가득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법무법인 앞에서 자신을 보던 눈빛이 생각났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고 그게 도윤에게는 칼처럼 아팠다. 당신도 똑같다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고 결국 아버지 편이라던 비난이 가슴을 찔렀다. 도윤은 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룹의 입장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도윤은 계속 생각했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였고 찾아낼 거였다. 새벽이 왔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30년 전 사건 기록을 찾고 있었다. 인터넷에 몇 개 기사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대부분 짧은 보도였고 사고, 사실만 전하고 있었다.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서진은 화가 났다. 12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노트북을 닫았고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했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정훈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서진 스스로도 움직여야 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야 했고 증언을 받아야 했다. 쉽지 않을 거였지만 해야 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새로운 싸움도 시작될 거였다. 서진은 각오를 다졌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고
아버지를 위해서였고 진실을 위해서였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도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서울 시내가 밝아지고 있었고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였다. 한서진도 곧 일어날 거였고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할 거였다. 도윤은 그녀를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다. 돈을 보내는 건 소용없었고 말로 사과하는 것도 의미 없었다. 진짜 행동이 필요했고 진짜 변화가 필요했다. 도윤은 결심했다. 아버지 몰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서진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고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한서진의 눈빛이 떠올랐다. 실망했던 그 눈빛을 바꾸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서울이 깨어났다. 봉천동과 강남, 반지하와 펜트하우스 두 곳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결심을 다졌다. 한서진은 진실을 밝히기로 했고 강도윤은 진심을 보이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렇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